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정호 선생이 저술하시고 이유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에 원숭이가 준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사는 내외가 있었다. 자식은 없어도 부부금실이 좋은 데다가 살림살이도 그만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 하루는 웬 거지아낙이 밥을 얻으러 왔다. 그래서 밥을 한 그릇 퍼주고는 가만히 보니 배가 남산만 했다. 만삭이 다 된 몸으로 여기저기 얻어먹으러 다니는 걸 보니 참 안 돼 보여서 주인 아주머니가 물어봤다. 보아하니 홍몸도 아닌데 대체 가장은 어디 있기에 혼자서 그러고 다니요? 저와 남편은 본래 혈혈 단신으로 만나 단둘이 살았는데 과거 보러 떠난 남편이 1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기에 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은 데다가 여비도 떨어지고 해서 이 꼴이 되었습니다. 안악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주인 내외는 의논 끝에 그녀를 집에 다두기로 했다. 몸 풀 때까지만이라도 자기네 집에서 머물라고 하고는 방 하나를 치우고 그날부터 묵게 했다. 안악은 고마워서 절을 12번도 더 하고는 그 집에 눌러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주인 내외는 제일처럼 좋아하면서 사방에 금줄을 치고는 아이와 어미를 지극정성으로 바라지했다. 그런데 아이 낳은 지 1회 만에 산독으로 산모가 그만 죽고 말았다. 주인 내외는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자기들이 맡아서 기르기로 했다. 내외는 갓난아기를 동네방네 업고 다니면서 동냥젖을 얻어먹이며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고이고이 키웠다. 그런데 아이가 걸음마를 할 무렵 뜻밖에도 안주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자식 없는 집에 아들 하나 생긴 것만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한꺼번에 둘을 얻은 셈이니 내외는 너무 좋았다. 따지자면 하나는 남의 자식이고 하나는 내 자식이니 정이 더 가고 덜 가는 차이가 있음직하지만 워낙 심덕이 후한 사람들인지라 조금도 층하를 두지 않고 두 아들을 하나같이 정성을 다해 키웠다. 아이들도 절로 부모의 마음을 담는지 커가면서 형제간의 우애가 남달리 극진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두 아들은 장골 사내가 되고 주인 내외는 백발 노인이 됐다. 그동안 내 식구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인지 집안 살림도 아주 넉넉해졌다. 하루는 주인 내외가 앉아서 서로 장래를 의논했다. 앞으로 살아야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죽을 날도 머지 않았으니 아이들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재산도 미리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럽시다.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게 좋겠소? 어느 집이든지 마지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 큰 재산은 첫째에게 다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먹고 살 만큼만 남겨주면 어때요? 내 생각도 그렇소. 내외가 이렇게 의논을 끝내고는 두 아들을 불렀다. 이러이러해서 마지가 우리 자식이 되었노라고 두 아들에게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 아니지만은 정리는 털끝만치도 덜함이 없으니 재산을 마지에게 물려주겠노라고 말했다. 제 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친부모가 아니라는 말에 마지는 너무 놀랐다. 게다가 친자식도 아닌 자기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는 말에 더 놀랐다. 마지는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집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저는 남의 자식이여 아우는 친자식인데 저 때문에 아우가 푸대접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에 식구들이 일어나 보니 이미
큰 아들은 사라지고 편지 한 장만 달랑 남아 있었다. 구구절절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고마워하면서도 자기가 재산을 물려받다니 하늘 보기 부끄러워 살 수가 없다고, 염치가 없어서 집을 떠나노라고 적혀 있었다. 늙은 부부는 화들짝 놀라서 맏아들을 잃어버릴까봐 둘째에게 살림 단속을 시켜놓고는 그 길로 맏아들을 찾아 나섰다. 집을 떠난 마지는 정처 없이 길을 갔다. 가다 보니 바닷가였는데 맞은편 벼랑 위에서 무언가가 우는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보니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바다 쪽을 보면서 마구 시끄럽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래서 바다 쪽을 바라보니 어미 원숭이가 바위 끝에 엎어져 있는데 개 수천 마리가 집게발로 원숭이를 집어서 바다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었다. 어미 원숭이가 먹이를 구하러 바닷가에 내려간 것을 개들이 덮친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는 안 됐다고 여긴 마지가 달려가서는 손과 발로 개를 쫓고는 원숭이를 구해줬다. 그러자 새끼 원숭이들이 좋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니 순식간에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러고 나서 마지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으려니까 아까 그 어미 원숭이가 다시 벼랑 위에 나타나서는 이리 헬끔 저리 헬끔 마지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더니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는 옆에 놓아둔 괴나리 보찜을 냉큼 집어가지고는 달아나 버렸다. 마지는 어이가 없어서 탄식했다. 저런 놈의 짐승을 봤나. 살려준 은공을 갚지는 못할 망정 보찜을 채 가다니. 보찜에는 헌옷까지 두어 벌이 들어있을 뿐이지만은 그나마 그것이라도 없으면 낭패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까 그 원숭이가 또 벼랑 위에 나타나서 헬끔거렸다. 그러더니 벼랑을 타고 쪼르르 다시 내려와서는 아까 가져간 보찜을 도로 갖다 놓고 갔다. 무슨 놈의 원숭이가 남의 보찜을 훔쳐갔다가 돌려줬다가 쓸데없이 장난을 치는지 몰랐지만 어찌됐든 보찜을 도로 찾았으니 됐다고 생각하고 마지는 괴나리 보찜을 둘러매고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한참 가다 보니 뒤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돌아보니 말 탄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면서 외치고 있었다. 개 섞어라. 당장 거기 서지 못할까? 그래서 섰다. 군사들이 와서 마지를 빙 에워싸더니 말했다. 그 개나리 보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서 끌러보아라. 들어있긴 뭐가 들어있어. 헌옷까지 두어 벌 뿐인걸. 이라고 생각한 마지가 보찜을 끌렀다. 그런데 끌어놓고 보니 이게 무슨 놈의 조화인지 원래 있던 잡동사니는 어디로 가고 보찜 속에는 번쩍번쩍하는 금은보화가 잔뜩 들어있었다. 그걸 보고 군사들이 대뜸 마지에게 오랏줄을 지우면서 호통을 쳤다. 이 천하의 몹쓸 도둑놈 같으니라고.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웃나라에서 우리나라 임금님께 바치려고 실어오던 보물이다. 이런 귀한 거름치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마지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니 원숭이 무리가 저희 딴에는 은공을 갚는다고 보물을 훔쳐서는 제 보찜에 들어있던 물건과 바꾸어 놓은 것 같았다. 그러나 저러나 꼼짝없이 큰 도둑으로 몰렸으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마지는 할 일 없이 군사들에게 이끌려 관하로 갔다. 관하에서는 나라의 보물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고 법석을 떨면서 문초도 제대로 안 하고 죽이려 들었다. 아무리 울부짖으며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다. 하기야 원숭이가 보물을 훔쳐다 줬다는 말을 누가 믿을까? 이렇게 해서 마지는 도둑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는데 큰 도둑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나니 온 나라 사람들이 도둑놈 낯짝 구경하러 간다고 난리가 났다. 그런데 마침 이때 맏아들을 찾아 천지사방을 헤매던 늙은 내외도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가게 됐다. 구경꾼들 틈에 섞여 형장에 끌려 나오는 죄인을 보니 바로 자기네 맏아들이었다. 늙은 내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는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었다. 원래 부모는
자기 자식을 다 하는 법이다. 저건 틀림없이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늙은 부부는 고을 원 앞에 나가서 애원했다. 사또님,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옵니다. 천지신명의 맹세코, 우리 아들은 도둑질할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천금 재산을 물려주려 했는데 그 돈을 받기 싫다고 집을 나간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늙은 내외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죄다 사또에게 털어놓았다. 거지 안악을 거두어 아이를 얻은 일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이 커온 내력과 재산을 물려주려 했는데 그 돈을 거절하고 마지가 집을 나간 일까지 세세하게 아뢰었다. 그랬더니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부부에게 물었다. 그때 그 거지 안악이 혹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라는 말은 하지 않았소?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나는지라 아무데 사는 아무개라 하더라고 일러주었다. 그랬더니 사또가 깜짝 놀라면서 그만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쏟아내었다. 알고 보니 천만 뜻밖에도 사또가 바로 그 거지안악의 남편이었다. 사연인즉 그때 과거 보러 갔다가 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급병을 얻어서 쓰러졌는데 병이 나은 다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1년이 지났더라는 것이었다. 부랴부랴 집에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으러 떠나고 없었다. 그 뒤로 아내를 찾으려고 지방고을 원이 되기를 자청하여 이고을 저고을 옮겨다니며 지금까지 수소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마지는 바로 이고을 사또의 아들이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도둑이라고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자라고 상을 줘야 할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원숭이 덕분에 마지는 누명도 벗고 친아버지도 만나게 되었다. 물론 친부와 양부도 서로 형제의 의를 맺고 평생 서로 친하게 오가며 지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금실은 부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금슬이라고도 합니다. 금슬은 검은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혼몸은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이고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금줄은 부정한 것에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매는 새끼줄입니다. 전통사회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장 담글 때, 잣병을 쫓고자 할 때, 신성 영역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 줄이 있는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정리는 인정과 도리라는 의미입니다. 단속은 주의를 기울여 다잡거나 보살피는 것입니다. 잡동사니는 쓸모없는 잡다한 여러 가지 물건이란 의미입니다. 잡동산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실학자 안정복이 쓴 잡동산이라는 책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느 날 안정복이 대청에 앉아 있는데 하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저 주위의 흔한 이야기들이지만 재미있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복이 생각하기를 재미없고 지루한 역사 이야기나 실학 이야기가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잡동산이라고 하는군요. 괴나리 보찜은 걸어서 먼 길을 떠날 때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매는 작은 짐을 말한다고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기본 텍스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김득신,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에 한국인의 통과 일에 관혼상제, 3-7일 동안 걸어두는 금줄, 네이버 블로그, 수호천사의 과거시험의 유래와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제도 참고했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썬벨리나 소나무 원목의 엄청 웃긴 사진, 웃긴 짤 모음. 다음 블로그, 파브로 전주점의 남해 바닷가 절벽, 샤인 유어라이트의 놀라운 자연의 신비 22가지, 6080 추억상회의 바가지 사진. 그리고 펜저의 국방여행,
나주 목사 행렬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게티 이미지 뱅크, 그리고 이리사마레프의 사진 몇 장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